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유럽 여행 카페에서는요, 코로나19로 심각한 유럽 상황과 또 유럽 탈출기 문의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정말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은 유럽 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선임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영국에 가 계셨던 걸로 아는데 언제 들어오셨어요? 네, 영국에 있다가요, 프랑스 갔다가 요새 가장 핫하다는 이태리와 스페인 갔다가 왔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예,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반 전에 왔습니다. 아니 제가 설마 그 네. 걱정을 할까요? 아니 혹시 코로나19 네. 때문에 힘든 유럽 분위기를 직접 보셨나 하셔서 예, 제가 올 때쯤 해서 네. 조금 분위기가 좀 있었죠. 네. 그렇군요. 그때와는 지금 너무나 더 심각한 달라졌죠. 상황이어서요. 네. 생생경제에서 이 브렉시트로 우리 위원님 인터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심각해진 유럽 이야기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나의 유럽을 표방했던 유럽인데 이 하나의 유럽이라는 게 결국 EU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라도 살아야 한다 하면서 문을 닫고 걸어 잠궜어요. 예, 바로 이제 그제 어제 오늘 계속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EU 국가와 저 에프타 국가들이 그 쉔겐이라고 해서 26개 국가가 현재 돼 있고 그래서 자유로운 인력 이동이 지금 되고 있죠.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뭐 독일뿐만 아니라 뭐 동유럽 국가, 중부유럽 국가도 그러고요.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다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아 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완전히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네. 특별한 어떤 증명서라든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자제하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뭐 발열 체크라든가 이런 건 다 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독일 메르켈 정부도 사실은 최근에까지만 해도 자유로운 이동 보장해야 한다고 반대했는데 프랑스 등 5개 인접 국가 국경을 차단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다른 곳들도 점차 아마 확대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서쪽과 남쪽을 다 이제 막았죠. 그리고 그럼 동쪽은 튀었냐? 동쪽은 동쪽 국가들이 막았어요. 네네. 예, 폴란드하고 체코가 이미 막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국경을 봉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유럽 국가 중에 가장 피해가 큰 이탈리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도 또 방문하셨고 워낙 유럽 연구하시는 위원님이니까 이탈리아가 특히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태리 내부에서는 이태리가 일본에 이어서 가장 고령자가 아하. 많기 때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부분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한 사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빨리 좀 조치해야 될 격리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빨리 좀 작동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경각심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는 GDP의 한 10% 이상이 관광산업입니다. 아하. 겨울에도 관광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이태리 있을 때도 보면은 관광객의 반은 또 중국 사람들이었고요. 어디 가나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위기 시에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탈리아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EU마저도 이탈리아를 도와주지 않고 버렸다. 중국만 이탈리아를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EU가 이태리를 버렸다 좀 약간 좀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꼭 볼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말하자면 한 나라 같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지역을 이제 우리가 왜 한 나라에서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런 셈이죠. 그런 식이죠. 서로 이렇게 막은 거고요. 다만 이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돈도 부족하고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EU에 요청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민보호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EU에 이제 EU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하기 어렵다라고 현재 그런 상황이고 각 국가들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EU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막 하고 있고요. 내일 또 EU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탈리아만 미워서가 아니라 EU도 지금 준비가 덜 됐고 아마 내일 회의 이후에 결정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EU 이태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은 뭐 정부가 그렇지만 바로 작년 여름까지는 이제 구구파가 또 집권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특히 난민 문제, 이민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EU하고 굉장히 그 알력이 많았고요. 또 예산 문제에서도 굉장히 알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항상 있는 겁니다. 예, 항상 있는 건데 다만 이번의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이태리 경우가 적시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좀 미운털을 박힌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건 아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렇죠? 그것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위원님의 분석이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사태가 서로 국경도 폐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다. 각자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EU의 균열을 뜻하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나 조금 너무 좀 나간 거 아닌가 이것도 너무 나갔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균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한 국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EU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럽 경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경제에도 분명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유럽 증시도 폭락했고요. 위원께서 조금 구체적인 지표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작년 연말 올해 초 정도 됐을 때 EU나 유로존에 대한 성장률, 올해 성장률 예상이 한 1.1%, 1.2% 뭐 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당치 않는 그런 예상이 됐고요. 지금 현재 그 공식적인 기관에서의 그 분석은 없습니다만은 한 2월 달에 지금 제조업이 한 20% 이상 감소했다. 생산이. 그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감소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1사분기와 상반기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몇 %가 될지도 모르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 대단히 굉장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1, 2, 4분기에서는 뭐 당연히 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은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믿었던 미국 경제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또 미국에 비해서 유럽 경제가 또 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미칠 타격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상반기까지는 계속 유럽에서 확실하게 유럽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유럽 중앙은행 같은 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작년 11월부터 유럽 중앙은행이 월 200억 유로 정도의 그 어떤 자산 구입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유로존 경기가 독일 비롯해서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펀치를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고 유럽 경제가 지금 이걸로 아주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큰 규모로 할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지금 한 1,200억 유로 정도를 추가적으로 올해 말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각 정부가 재정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완화 정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걸로는 부족하고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은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안정성장 협약에 의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이걸 약간 좀 완화시키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완화뿐 아니라 재정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회사채 매입을 늘렸습니다. 결국 기업을 좀 돕겠다는 건데 이거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현재 상황 극복이 어려우니 시너지를 낼 만한 좀 카드들을 사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갑자기 앞에 생겼기 때문에 이걸 건너는 다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 다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부채를 좀 상환을 유예해 준다든가 연기해 준다든가 급하게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걸 사준다든가 이런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조업도 20%, 뭐 서비스업도 반토막 났다고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에 있어서 미 연준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도 달러 스와프 라인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그 스와프 라인이 있으면 수합이 있습니다. 수합 협정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걸 이제 여러 나라하고 맺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수합 협정을 맺었다고 한다면은 미국으로부터 미국 화폐, US 네. 달러를 쉽게 수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 부채가 있을 때 그걸 빨리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유럽 중앙은행과 미 연준이 현재 수합 협정이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유럽 기업들이 문제가 됐을 때 빨리 US 달러를 갖고 와서 부채를 틀어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금리가 있으니까 그걸 좀 싸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없는 나라였다면 이제 수화 협정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과의 수화 협정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성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이제 여기 수화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럽의 기업과 은행들이 이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께서 보시기에 추가로 이런 것들이 더 돼야 된다라고 좀 권유해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계속 재정 확대 이야기는 해 주셨지만요. 일단 방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지금 여기서 지금 빨리 이걸 저 같은 우리나라 같이 좀 더 확실하게 방역을 해가지고 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완전히 지금 거의 유럽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 거의 도산 위기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6개월 정도로 갖다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흑자 도산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클로징 다 문 닫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기업들한테 중소기업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고 거의 뭐 예를 들면 무이자라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바로 이런 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 상황, 중국, 미국 다 비슷비슷하네요. 유럽 네. 상황도 비슷하니 해결책도 비슷하고요. 네. 그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게 좀 있긴 있고요. 지금 그것이 활용이 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규모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규모를 더 늘려야 되고 유럽 중앙은행이 다행히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능력도 있습니다. 역량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6개월 정도 뒤에 그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 유럽 각국이 급한 불은 자신의 힘으로 빨리 끄고 유럽 EU도 도와줘야죠. 네, 예, EU도 EU 함께하면서 차원에서. 끄고 그 다음부터 일단 급한 불 끄면 그 여파는 계속 될 테니까요. 네. 그 남은 잔불은 또 이런 공동 기금이라든지 함께하면서 또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역 사실 이 문제가 방역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방역이요. 예, 지금 유럽에서는 뭐 우리나라 마스크 뭐 대란 어쩌고 얘기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유럽에서 마스크 못 삽니다. 유럽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이유가 경각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스크를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의료진과 환자만 쓰라고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너무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럼 위원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또 보건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빛을 봤다고 보십니까? 유럽과 비교했을 때? 유럽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싱가포르 같은 이렇게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 오히려 방역이 쉽습니다. 그런데 인구 5천만 이상의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현재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증시와 연결된 상품에 투자한 분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네. 합니다. 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은 일단 V자 회복은 될 수 없고 L자를 현재 예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빌려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남는 돈, 자기 돈 그런 걸로 길게 보시고 지금 당장 10% 떨어졌다고 해서 패닉되지 마시고
6개월, 1년 뒤는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믿음을 갖고 네.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보고 투자를 하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유럽 관련된 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웅종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